독일의 권위 있는 식품영양연구소가 발표한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연구하고 싶은 음식 문화 1위로 한국의 전통식품이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발효식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한국 전통식품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첫 해부터 정원의 3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K푸드의 열풍을 넘어 이제는 그 과학적 가치에 주목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젊은 식품영양학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 장어 요리의 비밀에 대한 사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 헬가 슈타이너입니다. 32살의 나이로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부르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엘베강을 따라 늘어선 붉은 벽돌 창고들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모교에서 교수가 되었답니다. 제 전공은 식품의 영양소 흡수율 연구였어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양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죠. 하지만 3년째 비슷한 연구만 반복하다 보니 슬슬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대학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가 제 단골이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더군요. 평소 아시아 음식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이국적인 향이 자꾸 신경 쓰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즐겨 찾던 카페가 공사 중이어서 할 수 없이 그 한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로 고민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상태였죠. 피곤한 눈을 비비며 메뉴판을 보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어구이 하나 더 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체력이 바닥났거든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장어는 확실히 피로회복에 좋답니다. 피로회복이라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독일에서도 장어 요리가 유명하지만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훈제로 먹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장어 섭취를 조심하라는 권고가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날 본 한국식 장어구이는 달랐습니다. 은은한 숯불 향과 함께 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비린내는 전혀 없었죠. 옆자리 학생이 먹는 모습을 흘깔 보다가 저도 모르게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말았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만남이었어요. 아직 그날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한 끼 식사로 며칠간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장어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분명 조리법의 차이가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식당의 우연한 방문이 제게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었죠. 식품영양학자로서의 제 호흡에 막 깨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식품영양학 컨퍼런스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영양학 회의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저 수많은 학회 중 하나로 여겼을 텐데 한국 장어를 맛본 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는 이번 학회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베를린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영양학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전통식품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아시아권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 발표였죠. 일본의 나토, 중국의 두부, 한국의 김치까지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양학적 변화가 흥미진진했어요. 문득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교수님이었죠. 그분의 발표는 전통 발효식품이 현대인의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같은 재료라도 발효 과정과 조리법에 따라 우리 몸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제가 겪은 한국 장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 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귀중한 보양식이죠. 김 교수님은 한국의 장어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장어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위한 귀중한 식재료로 여겨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에서의 양식 기술, 전통적인 조리법, 그리고 현대적 연구가 잘 어우러진 점에 큰 관심이 갔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어의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식 조리법은
비타민 A와 불포화 지방산의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주제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더구나 한국의 장어 요리는 유럽의 훈제나 일본의 우나기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에 호기심이 더욱 커졌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 그리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식품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 중에서도 그날 저녁 나눈 장어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장어를 먹지만 한국의 장어 문화는 특별합니다. 계속해서 김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장어를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귀중한 보양식으로 여깁니다. 소금구이, 양념구이, 탕 등 다양한 조리법도 모두 이런 관점에서 발전해왔죠. 그런데 이 대화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 오랜 동료인 게르트 클라인이었죠. 보양식이라고요. 그건 그저 문화적 미신 아닌가요? 현대과학은 이미 인공적으로 완벽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클라인 박사님, 한국의 장어 양식은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양식장, 최적의 영양분 흡수를 위해 대대로 연구된 조리법, 이런 것들이 모여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어요. 제가 함부르크의 식당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효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답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될 텐데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새로운 연구 방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게르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과학적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검증된 데이터만을 믿어야 하죠. 그의 말에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통과 과학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한국의 장어 문화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국 장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체력 보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식품이라는 점, 현대적 양식 기술로 건강하게 길러진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최적의 영양 흡수를 추구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제 연구자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연구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독일 연구재단에 연구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구재단에 제출할 연구 제안서를 완성하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전통 조리법이 영양소 흡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 장어 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의 이 연구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특히 예비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한국 식당의 장어 요리를 직접 분석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연구재단과의 사전 협의에서부터 암초가 드러났어요. 전통식품 연구라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절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슈타이너 교수님, 요즘은 대체육이나 인공 단백질 같은 미래 식품 연구가 트렌드입니다. 특히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이 균사체를 이용한 비건 생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요. 함부르크 대학 연구위원회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제 연구 계획이 논의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학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어요. 장어라는 식재료 자체가 문제입니다. 환경생물학과의 밀러 교수가 지적했어요. 유럽 뱀장어는 현재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있죠. 2010년부터는 상업적 수출입도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장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게르트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에 한정된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한 인공 단백질 연구야말로 미래 식량 위기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미생물 발효를 통한 차세대 단백질 개발이었어요. 실험실에서 배양한 미생물로 만든 단백질이 과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식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위원회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슈타이너 교수님의 제안은 흥미롭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연구 방향과는 맞지 않네요. 전통식품 연구는 다소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 있습니다. 학과장의 이 말은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어요. 반면 게르트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답니다. 연구비도 제가 신청한 금액의 2배가 넘었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꼭 전통과 대립해야 할까? 오히려 전통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엘베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를린 학회에서 만난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조심스레 문의드렸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답니다. 김 교수님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동아시아 전통 음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 도서관의 특별 열람실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일주일째였습니다. 1950년대 독일 의학자들의 동아시아 연구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오래된 의학 저널에 실린 동아시아 전통식이요법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근무했던 한 독일 의사가 현지 식문화를 연구하며 남긴 기록이었어요.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회복 속도가 한국 음식을 먹은 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적었어요. 특히 장어구이를 먹은 환자들의 회복이 더 빨랐다는 구체적인 관찰 기록도 있었죠. 환자들이 선호하는 현지 음식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어구이다. 간장과 마늘, 생강으로 만든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운 이 요리는 훈제나 젤리 형태로 먹는 우리의 장어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는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이 한국식 조리법을 통해 더 쉽게 흡수되는 것 같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념에 사용된 재료들이 장어의 영양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자료를 찾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독일의 의학자들은 이미 동아시아의 전통의학과 식이요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더군요. 한약재와 약용 식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시도했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했답니다. 특별 열람실에 창가에 앉아 오래된 자료들을 넘기다 보니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연구하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베버 박사가 이미 시작했던 연구를 제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그의 연구는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중단되었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어의 영양소가 조리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가설, 전통 양념의 과학적 효과, 그리고 음식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연구를 이어받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그 연구 내용은 제게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서둘러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당장 그 연구 방법론을 제 실험에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제까지 정리해두었던 실험 데이터 파일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숫자 몇 개가 바뀌어 있었고 결과 해석이 곤란할 정도로 데이터가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중앙 서버에 저장된 제 연구 데이터는 연구팀 구성원만 접근할 수 있었고 모든 접속 기록이 남게 되어 있었거든요. IT 부서에 문의해보니 어젯밤 누군가 제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즈음 슈피겔지의 게르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래의 식탁에는 전통식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자연식품에 의존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공 단백질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입니다. 기사는 이어졌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아직도 전통식품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착오적입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멸종 위기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저를 겨냥한 발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자이트즈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실렸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통에서는 아예 제 연구를 비판하는 전문가 칼럼이 게재되었답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게르트의 말은 꼭 독설처럼 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인공 단백질 연구야말로 미래 식량 문제의 해답이라고 주장했죠. 연구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은근히 제 연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슬그머니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연구비 삭감 압박도 들려왔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IT 부서 직원이 조심스레 귀띔해 주었거든요. 교수님, 지난번 데이터 접속, 게르트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간 기록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데이터 조작, 언론 플레이, 그리고 동료들의 태도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일주일 후 연구실 세미나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발표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건 저뿐이었죠. 연구 발표장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독일을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나 봐요. 어쩌면 게르트의 영향력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발표는 1950년대 연구 자료로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기록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새로운 분석 결과도 덧붙였죠. 장어의 영양소 흡수율은 조리법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조리법은 단백질과 지방의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제시한 실험 데이터는 꽤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게르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전통과 과학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 중에서 마티아스 교수가 일어나 말을 건넸어요.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동아시아 전통식품을 연구하고 있는데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이는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온 초청장이 제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전통식품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국 준비를 하는 3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비자를 준비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그 사이 독일 학술교류처를 통해 한국연구재단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성사되었답니다. 마지막 짐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연구의 방향이었으니까요. 떠나는 날, 공항에는 몇몇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처음에 제 연구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제 연구의 가치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특별히 7월을 선택했습니다. 장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5도에서 3도 사이의 수온이 유지되는 이 시기야말로 장어의 성장을 관찰하기에 최적기였거든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연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발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날,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팀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 연구 파트너가 될 분들이었죠.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최첨단 실험 장비들이 가득했고 전통의학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현대 과학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첫 현장 답사는 유명 양식장이었어요. 5,000평 규모의 이 양식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24개의 양식 수조가 빌딩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죠. 우리는 IoT 기술을 활용해 수질부터 먹이 공급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양식장 관리자 박수진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전통적인 양식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독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섬세한 관리 방식이었죠. 장어는 예민한 생물이에요. 수온이 0.5도만 변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 씨의 말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어요. 좋은 장어를 키우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어를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죠.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시설은 최신식이었고 연구팀의 열정도 대단했어요.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한국의 연구 문화도 인상적이었답니다. 토론이 자유로웠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장어 요리를 직접 맛보러 다녔습니다. 남해안의 갯장어 샤브샤브부터 내륙의 민물장어 구이까지 지역마다 다른 맛과 조리법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과학적 연구의 힌트를 발견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전통과 과학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을 말이에요. 이러한 확신은 곧 열정적인 연구로 이어졌고, 저는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보낸 한 달은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통 양념의 성분을 분석하고 장어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했어요. 특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를 통한 실험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장, 마늘, 생강으로 구성된 전통 양념이 장어의 지방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장어의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하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현상을 발견했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였어요. 장어는 일반 육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쇠고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가 넘는 양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비타민 A의 흡수율이 전통 조리법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연구 과정에서 한지우 셰프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장어 요리 전문가였어요. 온도와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숯불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낮으면 제대로 익지 않죠. 한 셰프의 말씀대로 저는 온도에 따른 영양소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220도에서 240도 사이의 온도에서 7분간 구웠을 때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되고 흡수율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어의 점액질에 포함된 뮤신이었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이 성분이 전통 양념의 마늘 성분과 만나면서 더욱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현대적인 조리법도 연구했어요. 수비드 같은 저온 조리법을 시도해봤지만 전통적인 숯불구이만큼 영양소 흡수율이 높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전통 방식의 과학적 정밀도를 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실험실에서의 발견은 곧바로 실제 조리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지우 셰프와 협력하여 전통 양념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구이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맛은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소 흡수율은 30% 이상 높아졌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장어 양념의 과학적 비밀을 밝혀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견이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전과 현대과학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유럽 각국의 영양학자들과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제 발표는 전통의 지혜, 과학으로 증명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한국 장어의 영양소 구성이 일반 생선과 어떻게 다른지, 전통 양념이 이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장어의 불포화 지방산과 전통 양념의 생강 성분이 만나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는 청중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동양의 신비가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한 이 한마디는 다음날 여러 언론에 그대로 실렸어요. 특히 전통 조리법의 과학적 원리를 수치화한 데이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게르트의 발표는 제 바로 다음 차례였어요. 그의 주제는 인공 단백질, 미래 식량의 해답이었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공 단백질의 장기 복용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자연식품의 영양소 조성을 어떻게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들에 게르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러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제게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형 식품 회사들은 한국의 장어 양식 기술과 전통 조리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전통 식품의 과학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한 영양학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전통식품의 가치,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이었답니다. 대중의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을 차례였습니다. 유럽 음식문화 저널에 제 논문이 실리기까지 꼬박 3달이 걸렸습니다. 3번의 심사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결론을 다듬었죠. 전통 장어 조리법의 과학적 고찰 영양소 흡수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제 연구의 결정판이었어요. 한국의 양식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까다로운 유럽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 결과 첫 시험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물량이었지만
이는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한지우 셰프의 활약이었어요. 그의 현대식 장어 요리는 독일의 여러 레스토랑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통 양념의 비율을 조금 조절하고 플레이팅을 현대적으로 바꾼 것뿐인데 현지 셰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저는 이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두 나라의 연구진들과 함께하면서 전통과 과학의 조화라는 제 연구 방향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하게 됐답니다. 다음 연구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제가 처음 한국 장어를 맛보았던 그날이 떠올랐어. 당시에는 몰랐죠. 한국의 장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영양학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공식품과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찾는 해답이 이미 전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장어 요리야말로 그 완벽한 증거죠. 최적의 영양소 구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조리법, 그리고 현대 양식 기술과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한국 장어에는 이미 담겨 있었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식품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요? 한국의 장어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장어 요리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지닌 전통의 지혜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외국인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우리의 건강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